자, 이번 주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헌법 개정사 2, 3차 개헌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 그리고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을 지나서 이승만 대통령 정부인 제1공화국에서 제1차 개헌인 발췌 개헌, 그리고 제2차 개헌 4.4.5입 개헌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미에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말미에 이 내용 했어요. 제2차 개헌에서 개헌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 유고시뿐만 아니라 고리시에도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개헌된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제3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2위로 낙선되고 민주당의 장면 씨가 1위로 당선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벌써 81살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기 때문에 이때 벌써 81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죽는다면 부통령인 민주당 장면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는 무조건 대통령으로 이승만, 부통령으로 이기붕이 당선되도록 해야 하는 게 자유당의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인 제4대 대통령 선거가 1960년 3월 15일, 네, 3월 15일, 그 유명한 3월 15일에 열리게 됩니다. 네. 대통령 선거 결과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이 100% 득표율을 얻어서 당선이 됩니다. 이때 이미 조봉암 씨는 사법살인을 당한 후였고 민주당의 조병옥 박사는 이제 미국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병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 단독 후보였어요. 단독 후보였고 이제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죠.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85세, 1875년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5세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승계하죠. 권한대행 아니고 승계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부통령이 하게 돼요. 따라서 부통령에는 무조건 자유당 이기붕 씨를 당선되도록 해야 했죠. 여담이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후에 하와이로 가가지고 1965년도에서나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부정선거 안 했어도 4대 대통령 임기는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각종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도록 해야 했던 자유당 이승만 정부 사전투표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야당 참관인을 내쫓거나 3인조 혹은 5인조 투표로 자유당 이기붕에 투표하도록 하거나 뇌물 살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표에서도 각종 부정수단을 동원해서 결국 부통령 선거 결과는 이렇게 되죠. 네. 자유당의 이기붕 씨가 79.19% 득표해서 당선이 됩니다. 네. 민주당 장면 씨는 4번으로 왔는데 큰 표 차이로 낙선이 돼버리죠.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다. 네. 그리고 3.15 부정선거의 여파로 4.19 혁명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그게 내가 어릴 때는 이거 4.19 의거로 배웠는데, 4.19 의거로 배웠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4.19 의거가 4.19 혁명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죠. 네. 아무튼 4.19 혁명.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시위대한테 발포를 해버렸죠. 발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4월 26일 날 하야 발표합니다. 근데 신임 부통령 이기붕 씨는 부정선거니까 부통령이 아니었고 구임 부통령 장면 씨는 60년도 4월 23일 날에 사임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해서 장면 씨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을 사임해버렸어요. 그럼 부통령이 없잖아요. 부통령 다음에 그래서 외무부 장관, 그렇죠? 수석 국무위원 자격으로 허정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됐습니다. 그래서 허정 정부라고 해요. 4월 26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는 결의를 합니다. 어떤 결의냐? 이승만 대통령 즉시 하야하라. 그리고 정부통령 선거를 재개하라.
그리고 내각 책임제 개헌 등을 이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합니다. 이후에 6월 15일 날에 개헌이 됩니다. 이로써 제1공화국은 문을 닫게 되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중에서 첫 번째 합헌적 개헌이라고 불리는 제3차 개헌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3차 개헌 헌법입니다. 1960년 6월 15일부터 1960년 11월 29일 6개월짜리잖아요. 수명이 되게 짧아요. 제2공화국의 첫 번째 헌법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을 하고 헌법기관으로 선관위를 신설을 했습니다. 정당 조항을 신설하고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하게 됩니다. 한편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를 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간선제를 택했습니다. 간선제를 택했고 이러한 3차 개헌 헌법으로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였냐? 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인은 윤보선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윤보선 대통령 민주당의 79.09%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이때 2위 했던 김창숙 선생님, 네, 김창숙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 초대 총장이시죠. 네, 제가 나온 성균관대학교. 그래서 김창숙 선생님이 이때 대통령 선거 나왔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래서 2위를 받으셨다 간선제에서. 이렇게 3차 개헌 헌법으로 뭐 전국은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국민적 불만이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선거 주모자,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제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 법률이 뭐였냐면 정부통령선거법, 이런 정부통령선거법이 있었는데 이게 3차 개헌 일자인 6월 15일 일자로 폐지되어 버렸어요.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거를 뭐 면소 판결을 해야 되냐 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1960년 이제 10월 8일 날에 1심 판결에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왔냐면 오직 발포 책임자인 전 시경국장만 사형이 선고되고요.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또는 경한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서 도망치게 돼요. 이게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돼서 결국 이 자들을 다시 처벌해야 된다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생기고 다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4차 개헌이 일어나는데요. 이 4차 개헌이 1960년 11월 29일부터 63년 12월 17일까지인데 이 4차 개헌은 아까 봤지만 3.15 부정선거 주모자들 플러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소급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일어난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말이 많았어요. 과연 소급해서 이걸 처벌할 수 있냐. 이 소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급. 소급이라는 거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네. 원래 처벌을 하려면 이제 법률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시죠? 법률에 먼저 이런 행위를 처벌한다. 그 적혀 있어야지 뭐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넌 그냥 나쁜 놈이다. 뭐 넌 안 되겠다. 이러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도 이제 이런 사상을 반영해서 행위시법주의라는 걸 취하고 있습니다. 행위했을 때,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때,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고 있던 법률을 판단 근거로 한다는 얘기죠. 판단 근거 법률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3.15 부정선거 범죄자들, 그리고 4.19에서 발포한 범죄자들한테 엄격하게 이 원칙을 들이대면, 아까 같은 소수만 처벌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죄로 풀려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법 논리만 따지면 이 소급 입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엄격한 법 논리로 따져서 판결을 하니까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뭐 국민적인 법 감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개헌이 법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3.15 부정선거 주모자들 플러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 소급해서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서 당시에도 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4차 개헌으로 여러 소급특별법이 제정돼서
3.15 부정선거 주모자들 그리고 군중살상한 자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에 제가 두 번의 개헌, 그러니까 발췌 개헌하고 4.4 5입 개헌 설명할 때 이런 말 했었어요. 룰이 불리해도 룰은 룰이다. 아니면 룰이 불리하면 룰을 바꾸면 그만이다. 네. 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4차 개헌도 엄밀하게 말하면 룰을 바꾼 개헌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룰을 바꾼 개헌이었다. 이 말입니다. 1, 2차 개헌하고 이 4차 개헌은 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주체는 다른데 룰이 마음에 안 들어서 룰을 바꾼 개헌이라는 건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 한 가지 개헌, 한쪽 개헌은 사익을 위한 건데 나머지 한쪽은 공익을 위한 거냐. 요런 게 좀 다르죠. 그죠? 제가 저번 시간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이라는 건 피해 법률이에요. 피해 법률. 따라서 헌법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서 국민적인 분쟁, 국민적인 투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법률의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4차 개헌도 그래서 역시 이제 국민적 투쟁을 반영한 개헌이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960년대 국민 대다수는 소급 입법이라는 법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주모자들을 저렇게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법의 기본 원리를 바꿔서라도 처벌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이제 4차 개헌에 대한 저의 평가는 사실 법률가로서는 일단 법의 기본 원리를 벗어난 개헌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다만 당시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을 생각해 보면 법의 기본 원리를 벗어난 개헌이라도 헌법이라는 것이 제정되는 근거, 그러니까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저렇다면 위헌적인 개헌, 여기서 위헌적인 개헌은 기존 헌법에 반하는 개헌입니다. 이런 위헌적인 개헌이라도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그렇다면 개헌이 일어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4차 개헌이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개헌됐냐. 본문조항은 변경된 게 없고요. 부칙이 변경됩니다. 부칙. 어떻게 되냐. 3.15에서 실시된 정부 통영 선거에 관련해서 부정행위한 자. 그리고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들에 대하여 살상 기타 부정행위한 자를 처벌한다.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만 바꿔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부칙은 3차 개헌 헌법의 부칙인데 3차 개헌 헌법 부칙에다가 몇 줄 첨가하는 식으로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4차 개헌 헌법은 그냥 4차 개헌 헌법 부칙은 그냥 공포한 날 시행한다. 이렇게 한 줄 딱 하고 끝이고 3차 개헌 헌법 부칙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놔요. 몇 줄을. 이렇게 개헌까지 해가지고 3.15 및 이제 4.19 부정행위자를 모두 처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공화국은 잘 굴러갈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생각보다 잘 굴러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 터졌냐. 박정희 소장이 일으킨 5.16 군부 쿠데타입니다. 잘 아시죠, 그죠? 5.16 군사 쿠데타의 역사적인 평가를 제가 하자는 거 아니고 대신 이제 법률가이자 변호사로서만 이 쿠데타를 보자면 기존 헌정 질서의 중단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이 박정희 소장이 헌정을 중단시킬 어떤 권한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박정희 소장이 2군 부사령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헌정 질서를 그러니까 헌정 질서라는 거는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 헌법기관들이 이렇게 역할을 할 것을 중단시킬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맞죠. 그래서 이 쿠데타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는 헌정을 중단시킨 사람이 맞다. 이겁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평가라든가 정치적인 평가라든가 경제적인 평가는 저는 모르겠고요. 다만 법률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위헌적인 헌정 중단을 일으킨 사람이다. 박정희 소장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당시 헌법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기관인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장면 내각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헌법에 없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 육참총장을 헌법에도 없는 내각 수반으로 임명해서 헌정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전국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을 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독점해 버립니다. 네. 이후 그 5월 18일 날에 요게 이제 이름을 갈죠. 그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고, 요거는 들어본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 있다가 이렇게 이름 발고, 이렇게 의장으로 추대했던 장도영 의장을 7월 3일 날에 추방시켜버립니다. 모종의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자신이 의장이 되죠. 이후에 2년 반가량은 이제 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헌법안을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정시켜버리죠. 국민투표했습니다. 개헌안. 헌정질서를 중단한 거는 쿠데타로 한 거 맞는데, 그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든 헌법안을 국민투표로 붙여가지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어요.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한 것은 뭐 당시의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개헌이 아닌 건 맞는데, 이 국민투표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의 최초의 국민투표였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찬성 78.8%입니다. 반대 19%. 놀랍지 않습니까? 총 1241만 2798명의 유권자 가운데 85.3%의 투표를 기록한 가운데 찬성 78.8%, 반대 19%로 통과됩니다. 이렇게 통과된 개헌안이 바로 5차 개헌헌법입니다. 63년 12월 17일부터 69년 10월 21일까지 시행된 헌법입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요. 국회는 단원제입니다. 양원제를 폐지했어요.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은 법원에 다시 줍니다. 정당 정치 제도를 강화한다. 의원직 상실 규정이다.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 헌법과정의 필수적 국민투표제를 도입을 합니다. 네. 옛날에 이제 1, 2차 개헌 때는 국민투표가 없었고 그냥 국회의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만 받으면 그냥 개헌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4.4.5입이라는 개소리? 개소리를 4.4.5입이라는 개소리를 내면서 3분의 1을 어떻게든 자기가 맞추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헌이는 이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국민투표제가 도입이 됩니다. 네. 정당정치제도의 강화, 이게 뭐냐면 의원적 상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이 당적 이탈 그리고 당적 변경 또는 정당 해산 시에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을 했는데 이제 직선제였죠. 그죠? 직선제고 임기는 4년, 1차에 한해서 중임입니다. 그래서 많이 봤죠. 그죠? 우리 재헌헌법에서도 1차에 한해서 중임이고 임기가 4년이었죠. 자, 이때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죠. 임기가 4년이고 1차에 한해서 중임. 임기랑 중임 조항을 보면 이제 대충 눈치로라도 나오겠죠. 그죠? 임기가 4년이고 중임이니까 다 해봤자 8년이잖아요. 63년도에 개헌해서 63년도에 대통령 선거 했다가 치면 여기서 8년 후인 1971년도 이전에는 개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과연 그랬는지 살펴보죠. 이 새로운 헌법, 헌정 중단을 유발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개헌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제5대 대통령 선거가 1963년 10월 15일에 치러집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나라를 바로잡아가지고 군정을 이제 민정으로 이양한다고 말했던 박정희 소장은 민주공화당을 창당해요. 그러면서 전역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이 46.64%로 당선이 되고,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는 45.09% 득표했죠. 표 차이 얼마나요, 지금? 표 차이 1.55%밖에 안 나요. 15만 6,026표.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딱 하면 윤보선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가장 치열했던 선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특히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1위 박정희, 2위 윤보선 간의 표차가 불과 12표였어요. 12표. 이때까지는 아직 부정선거는 없었다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는 공산주의자였어요. 대구폭동, 대구폭동에 휘말려서 죽었다 그러죠. 네.
박정희 대통령 또한 남로당에서 이제 활동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인들이 윤보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요. 당시 군인은 비밀 투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 윤보선 후보의 표가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적 지역이라고 분리되는 강원도, 경기도가 여기 보세요. 다 노랗죠, 그죠? 윤보선 후보가 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북부 이런 데서는 여기 뭐 충청권까지 여기 다 윤보선이 압도적이에요. 서울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그런데 박정희 후보 어디서 표를 많이 받았나 하면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받았어요. 농촌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은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이제 대통령이 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 선거에서도 중임을 위해서 후보로 출마했죠. 개헌된 헌법이 이제 4년 중임제니까 한 번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헌하지 않고 출마를 했는데 1967년 5월 3일 치러진 제6대 대통령 선거.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대통령이 51.44%로 당선.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는 40.93%로 2위. 표 차이가 더 벌어졌잖아요. 이때는 큰 이슈는 없이 이제 선거 치러졌는데 표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5대 대통령 선거 1.55%밖에 안 났는데 이때는 벌써 11%가 차이가 나버리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제 4차 계엄 헌법에 따라 중임했잖아요. 그럼 룰대로 하면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룰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룰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치러졌으니 임기 4년 지나면 1971년도에 다시 대통령 선거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출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룰을 바꾸던 사람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또 개헌을 기획합니다. 당시 헌법 개헌 절차 보면 헌법 개정 제안은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이 하고 그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필요를 하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필수적인 국민투표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됩니다. 개헌안을.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반대하면 삼선 개헌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1967년도 6월 8일에 치러진 제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이렇습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이 129석, 신민당이 45석, 대중당이 1석 얻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체 의석수가 좀 작았어요. 175석이에요. 그래서 민주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73.71%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이제 개헌 발의하고 의결시킬 수 있었잖아요.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반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 의원들끼리만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날치기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이후 국민투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역사가 스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선된 건 아시잖아요. 그죠? 삼선을 했던 거는. 국민투표에서는 찬성이 65.1%, 반대가 31.4%가 나옵니다. 아니, 국민투표까지 가야 개헌이 되는데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찬성이 많았냐 하실 분이 있으시는데 이 날치기 통과시켰고 그죠? 룰도 바꿔가지고 개헌해가지고 삼선 개헌한다 그러는데 찬성이 지금 65.1% 나오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PD 숫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I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성공해가지고 그게 나왔잖아요. AI를 구성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에 성공해서 3권을 모두 장악한 다음에 국민혁명위원회나 뭐 이런 가칭으로 뭐 제가 만든 거예요. 뭐 국민혁명위원회나 뭐 이딴 거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다시 만들고 국민투표에 부의했다고 칩시다. 찬성표 몇 % 나올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으로는 그런 이제 그 개헌안이 딱 나왔을 때 찬성하는 국민은 우리나라 15% 정도 나올 것 같고 반대 8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삼선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찬성률이 65.1%래요. 이게 5.16이 일어나고 그 다음 개헌에서 찬성률이잖아요. 5.16 일어나고 직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에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찬성률 얼마였습니까? 다시 올라가 보면 이때 찬성률은 78%였습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 숫자는 뭔가 잘못됐죠. 왜 그런 걸까요? 물론 약간의 이제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겠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당시 50년대, 60년대, 70년대 투표하셨던 분들의 생각이 현재 우리랑 많이 다른 겁니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제가 80년생이니까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 생들한테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 공정이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리한테는 있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투표하셨던 분들한테는 그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중요한 가치는 뭐 민주주의, 인권, 공정, 평등 이런 게 아니고 생존, 안정, 발전 뭐 이런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제치하를 경험하고 이후에 해방 공간에서 혼란상을 경험했고 6.25 전쟁을 경험했고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경험했고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경험했고 5.16 쿠데타 경험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가치하고는 다르게 이분들은 생존해야 된다. 입에 불칠해야 된다.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발전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가치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듯합니다. 따라서 물론 헌법에 그 당시 헌법에도 이런 게 다 있어요. 민주주의가 있고 평등도 있고 공정이라는 가치도 있고 인권 적혀 있어요. 헌법에. 근데 적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생존하게 해준다면 내 입에 풀칠하게 해준다면 이 험한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무능한 정부를 갈아엎을 수 있다면 그깟 쿠데타 정도 내가 찬성할 수 있어. 헌정 중단이 뭐 그리 큰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런 사실 아세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뭐라 했냐? 4.19를 계승한 군사혁명이라 하면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독립군 출신이신 장준하 선생조차도 사회적 혼란을 일소하는 데에는 군인이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다만 혁명 공약을 빨리 완수하고 민정이양해라. 즉 혁명 공약을 군인답게 실천해라고 분명히 요구하긴 하셨죠. 미 8군 방첩 때는 이런 보고서를 내요. 당시 거리에 구경 나온 구경꾼들 상대로 조사해보면 10명 중에 4명은 쿠데타 지지했고 2명은 지지는 하는데 시기가 빨랐다 그러고 4명꼴로는 반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 국민들 중에 적어도 6분, 그 60%, 여기 비슷하게 수렴하죠, 그죠? 여기 78.8%인가? 60% 정도는 괜찮다. 헌정 중단해서 군사 쿠데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이후에 나오는 7대 대통령 선거는 달라요. 5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6대 대통령 선거는 조금 부정이 조금 없다고 치는데 7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 후보가 나왔던 7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처럼 이제 우리 세대한테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보면 당연히 군사 쿠데타 잘못된 겁니다. 헌정 중단이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집권 수단인 게 자명합니다. 예, 우리 세대가 보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보면 그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회는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동을 하죠. 그죠? 명청교체기에 제 조선시대 선조들은 어떤 선택했습니까? 명분을 선택했습니까? 실리를 선택했습니까? 명분을 택했기 때문에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고통받았던 겁니다. 명나라 치르는 누르하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형 후방은 걱정하지 마. 명나라 편히 들어가셔. 군사 모자라? 우리도 좀 병사 보내줄까? 이랬어 봐요. 걔들이 왜 우리나라 오겠어요? 병자호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타임머신 타고 저때로 가면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 100이면 100 다 청나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때 조선 양반들, 지식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명 선택했습니다. 왜요? 저때는 이런 실리보다는 명분, 그러니까 동아시아 유교 시스템에서 중국은 황제, 조선은 왕, 중국은 아버지, 조선은 자식, 두사부일체인데, 군사부일체인데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사회의 모든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조가 굴복한 이후에도 정신 승리를 계속 하잖아요. 조선시대는. 그게 그 시대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고 틀리고 이게 아니고 그 시대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또한 가보개혁. 1894년부터 뭐 95년. 가보개혁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를 다룰 순 없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이고 불감해상이 효지시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효경을 필사한 사람이에요. 이게 효경의 첫 구절이에요. 이러셨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상투 자르면 자신의 혼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불효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 타임머신 타고 저때로 가면 100이면 100 그냥 이발하고 맙니다. 상투는 무슨 상투예요. 그죠? 그때 사람들은 이런 개혁 추진보다는 유교 원리주의, 그러니까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유교적인 가치가 지배하던 사회였고 그것이 중요한 가치였죠. 결국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 나름의 가치 체계가 있는 것이고, 뭐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것대로 그냥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하고 짠하게 여기고 넘어가면 되고, 그 시대 가치는 지금 우리랑 조금 달랐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뭐 그걸 인정해 줬구나, 이걸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군사 쿠데타라는 헌정 중단, 반헌법, 그리고 위헌적인 집권 수단이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죠.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저는 뭐 비상계엄의 선포가 친위 쿠데타라고 보니까요.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우리 국민 대다수,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제 대다수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60년대 5.16 군부 쿠데타, 군사 쿠데타 시절과 가치와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닌데, 진짜 이렇게 해서 뭐 삼권을 다 장악하고 집권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맞습니다. 네. 아무튼 하여튼 국민투표로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이 통과됩니다. 왜 삼선 개헌 아니냐? 종신 집권안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국민들 눈치를 더 본 듯 하긴 합니다. 연임 제한을 아예 없앤 게 아니고 3선까지만 하게 해놨어요. 6차 개헌 헌법입니다. 69년 10월 21일부터 72년 12월 27일, 이때 큰 거죠, 그죠? 네. 연임을 3기까지 허용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국회의원이 강요를 겸임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합니다.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확정된 헌법 개정은 6차 개헌하고 현행 헌법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회의결을 거치고 이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의 개헌안에서는 필수적인 국민투표제를 넣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친 헌법 개정은 여기 지금 말하는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안하고 현행 헌법, 그러니까 1987년에 민주화, 직선제, 6.28 사태로 헌법 개정된 이 헌법뿐입니다. 요 두 가지 절차를 모두 거친 거는요. 그래서 삼선 개헌이 됐어요. 그래서 삼선 연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후에 1971년도 4월 27일 날에 열린 7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이렇습니다.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 53.19%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2위를 보셔야 돼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 45.25%로 낙선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3.19%, 당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45.25% 득표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5대 6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니까 논란이 별로 없는데, 이 7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선거고 금품 살포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도 나와 있죠. 특히 1977년도 김형욱 전 중정부장, 중앙정보부 부장이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 일명 프레이저 청문회라는 거에 가서 증언을 하죠.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을 것이며 그 엄청난 부정선거 공작에도 큰 표차가 없는 결과를 낸 김대중 후보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경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 이후에 김형욱 전 중정부장은 행방불명됩니다. 프랑스에서. 그 영화 보도 나오죠, 그죠? 뭐 이러한 국민적인 정서를 반영하듯 한 달 후, 여기가 지금 이제 언제 치러졌다 그래요? 1971년도 4월 27일 날에 이제 선거가 됐어요. 71년도에. 여기 한 달 후에 치러진 71년도 5월 25일 날에 치러진 8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민주공화당이 113석, 뭐 다수당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신민당이 89석을 가져갑니다. 이때 총 의석 204석이잖아요.
204석 중에 개헌 저지선이 얼마냐? 69석이에요. 3분의 2니까. 69석을 20석이나 넘어버린 거예요. 신민당이. 그러면 개헌이 저지되는 거죠. 그죠? 발의는 3분의 1로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화당 혼자서 이제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의결을 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해.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돼요. 의결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개헌이 불가능해야 되죠.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 이대로 물러나고 말까요? 아우, 이거 뭐, 개헌 안 되겠는데, 아우, 삼선만 하고 내가 물러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역사가 스포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버금가는 그 헌법이 옵니다. 바로 유신헌법.